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영상 컨텐츠를 탐험하는 디지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이야기할 현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친구들인지는 이제 소개에 앞서서 네.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디지버스에서는 드라마, 영화, 예능,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영상 컨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좋아하고 과몰입을 유발하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시인성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룰 예정이고요. 일단 디지버스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버스는 디지털 미디어와 그리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저희가 어떤 모든 디지털 영상 매체를 다룰 예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으로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해가면서 저희의 컨셉에 맞게 또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봤는지, 뭘 보고 싶은지, 또 어제 본 거 자랑하고 뭐 그러는 가벼운 컨텐츠니까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으로는 영상 기획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콘텐츠의 시작은 기획에 있으니까 저희가 기획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기획을 담은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혹은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랑 같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볍게 집에서 혼술을 하시거나 주무시기 전이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그럴 때 조용히 드러나 주시면은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같이 얘기 나눠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기획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 각자의 시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찬우 씨와 제가 또 보는 지점이 다르니까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 기획을 첫 화의 주제로 잡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획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주로 콘텐츠를 극으로 된 형태의 콘텐츠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주로 드라마나 영화 만화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야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좋은 기획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요.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많은 지점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일상성이 담긴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남들이 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걸 굳이 이야기로 할 필요 있어? 본 적은 없는 쉽게 가공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두 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노희경 작가님의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TVN 드라마입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홍종찬 감독님과 노희경 작가님 두 분의 콤비로 TVN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좀 뚝딱대네요. 네. 이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다, 황혼기 청춘들의 인생 찬가라는 카피를 가지고 드라마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드라마를 상징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심 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내용은 번역가이자 소설가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완이가 자기의 지긋지긋하고 짜증스럽게만 느꼈던 애증의 어머니 고두심 씨거든요. 요 분이 이 엄마와 엄마의 친구들, 나이 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소설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사연과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풀어낸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이 또 제53회 백상예술대상 TV 작품상, TV 극본상, 또 어마어마한 수상 경력을 가진 굉장한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미 인증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상 받은 거 좋은 거잖아요. 퀄리티는 뭐 그냥 보장되었다. 상 받은 거 못 참지. 백상은 또. 근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웰메이드인 이유에는 또 이 드라마를 보시면, 포스터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드라마의 현대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걸리는 컷마다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구만 하는 그런 드라마고, 예를 들면은 주인공인 고현정 씨, 고두심 선생님,
비롯해서 고든 선생님 친구로 김혜자 선생님, 와우. 남문희 선생님, 어휴. 남자 배우는 뭐 신구 선생님, 주연 선생님, 윤여정 선생님. 어휴. 하여튼 이걸 다 손에 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혜수 선생님도 나오시죠? 맞아요. 박정수 선생님인가? 제 성함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원숙 선생님, 박원순 선생님 선생님 맞죠? 나오시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천천히 제가 좀 하시면 뚝딱대네요. 뿐만 아니라 젊은 배우로는 조인성 배우, 이광수 배우, 성동일 배우가 노희경 작가님과의 인연으로 카메오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까메오로 세 분이. 네네네, 아마 무 개런티로, 노 개런티로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막 엄청난 역할, 주인공 역할이 아닐 만큼 그만큼 라인업이 좀 그렇죠. 의리의리한 드라마다. 이 분들을 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느냐, 제가 왜 이 드라마가 기획이 잘 된 드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꼽은 이유는 딱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굳이 주인공 서사로 쓰나? 라고 더 소재들. 씹는 소재들.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서사의 중심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청춘이야. 뭐 누구나 다 싸우고 울고 그쵸. 웃고 질투하고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기획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대하는 내용은 우리네 효, 사실 어머니는 그때 자고 있지 않았다, 막 이런 K 바이브의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좋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싸우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들을 나누는, 그냥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로서 한 명 한 명의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어른들 얘기할 그렇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반면에 뭐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그렇죠. 진짜 그분들의 삶을 좀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재를 다루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좀 좋은 기획에 초점을 두셨다는 얘기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근데 약간 보통 어르신들이 나오면 나쁘게 그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캐릭터들은, 예를 들면 신구 선생 같은 캐릭터들은 막 너무 얄밉거든요. 진짜 한 대 칵 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약간 배덕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인간적인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거의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쵸. 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원탑 주인공 얘기가 아닌 옴니버스식 이야기로 이야기가 풀어간다는 점, 그게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서사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 비슷한 규모로 애정하거나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수 있어진다는 그쵸. 거죠. 이게 노희경 작가님의 어떤 지향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온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식으로 그쵸. 매 회마다 주인공이나 관계성이나 케미가 달라지고 그 세계관이나 무대만 같이 제주도라는 공간만 공유하잖아요. 인물들 이야기가 한 회에 포커스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전작까지는 아니고 이때 디어 마이 프렌즈 때부터 시도를 한번 해보신 그렇죠. 게 아닌가. 네. 근데 뭐 그 이전부터 뭐 그들이 산 세상이라던가 괜찮아 사랑이야 같은 작품도 보다 보면은 물론 메인 남녀 주인공이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서사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는 굉장히 우리 삶의 여러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들이 엿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저는 사실 우리들의 블루스보다는 그 노희경 작가님의 옴니버스 우리 모두 주인공이야의 메시지에 정점을 찍은 드라마는 디어 마이 프렌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배우들을 섭외한 이유가 이런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조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그분들의 연기를 작게만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회의 포커스는 좋아요. 그것도 함부로 할 수는, 사실 우리들의 블루스도 보면 처음에 저 광고 보고 나서 아니, 캐스팅을 뭐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디어 마이 프렌즈도 그 포스터 보시면 진짜 말이 이걸 어떻게 한 드라마에 다 모아놨다고? 근데 심지어 지금 수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옴니버스가 다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들이 사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방식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건너 드라마 듣고 하시는 분은
드라마에는 항상 뭔가 메인 서사를 가진 주인공이 항상 있어야 그 일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배운다고도 해요. 그래서 뭐 노희경 작가님의 자신감이 보이기도 하죠. 나는 많은 할수 사람들의 있다. 이야기를 드라마 전체를 분산시키지 않고 할 수 있어. 뭐 그런 과감성도 돋보여서 기획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볼 때는 또 포인트 추천드리는 어떤 장면들을 네. 딱 2개만 꼽아보자면 하나는 주인공 고현정 씨, 고두심 씨 모녀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현정 씨가 연기하는 완이라는 캐릭터는 크는 내내 이제 엄마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엄마가 만나지 말라는 남자만 만나는 거예요. 고두심 씨가 젊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자기 친구랑 바람을 펴서 굉장히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인데 또 이제 남동생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너 모든 남자를 다 만나도 돼. 가정이 있는 남자랑 몸이 불편한 남자 그 둘만 빼고 다 만나. 이랬는데 여기서 와니가 만나는 신성우 씨 캐릭터가 유부남이고 그 와니가 사랑하는 연하 조인성 조인성 씨는 다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어떤 증오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마가 너 왜 연하 안 만나? 하면서 엄마가 닥달하니까 한 번 이 원희가 엄마한테 터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꽃병을 막 집어던지면서 저는 그 장면을 주기적으로 돌려봅니다. 저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 클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보시면 이 드라마를 보게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클립만으로도 와, 연기 살벌하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드라마를 처음부터 같이 따라가시면은 그 모녀의 어떤 서사나 그 모녀가 가진 애증 관계들을 처음부터 같이 쌓아가니까 그게 터지는 순간 더 그 장면이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러니까 1화부터 봐서 그 장면을 또 유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유심히 한 번 더 봐주시면 재밌겠다. 그래서 요거랑은 반대로 그 김혜자 선생님과 남문희 선생님이 두 분이 싸우시는 장면도 있어요. 끝에 가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현정 고두심 모녀는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증인데 막 틱틱대고 싸우고 항상 귀찮아하고 이러는데 사실 속은 굉장한 애정과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런 모녀예요. 그 둘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애가 더 크지만 겉으로 볼 때는 증이 보이는 관계라면 김혜자 선생님과 남문희 선생님의 관계는 또 그것이 살짝 반전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둘은 너무 절친 사이고 둘이 너무 의지하고 둘 다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차 타고 도망가면서 그거를 영화 델마 루이스에 비교하고 막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젊은 날에 주었던 서로의 상처가 나중에 이제 한번 터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너무 사랑으로만 보였던 너무 애정으로만 보였던 이 관계들 속에도 사실은 증오와 상처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렇게 반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것도 같이 좀 포인트로 이 장면을 봐주시면은 더 그게 탄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눈물 발작 버튼 배우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세 분이 다 나와 계세요. 그렇죠. 사실상 눈물 발작 버튼은 노희경 작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 세 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제가 뭐 이렇게 영상 보면서 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는 솔직히 그 호박고구마도 눈물 나요. 전 울거든요. 그거 보면 너무 억울해하시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근데 이 세 분이 다 나오는 이런 또 입덕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주 볼만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고요. 네. 일본의 거장이죠.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어느 가족.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인 카피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이건 비밀인데 우린 가족이야. 라는 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메인 카피는 제가 소개드리는 영상 콘텐츠를 관통하는 어떤 메인 카피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영상 콘텐츠를 보시면은 오 하실 수도 있다는. 이것도 약간 간략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오사무, 네. 세탁업체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여자 노부요, 호스티스 바에서 일하는 직원 아키, 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쇼타, 그리고 나이든 노부인 하즈에, 이렇게 네. 굉장히 오합지졸인 음. 인원들이 함께 도쿄 변두리의 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아요. 이 가정의 최대 수입은 이 나이든 노부인 하즈에가 받는 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오사무와 아들 쇼타는 간간히 좀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해요. 오. 그래서 보통 날처럼 둘이 도둑질을 막 마트를 막 털고 집에 돌아오던 밤에 어떤 아파트 발코니에서 학대를 당하고 내쫓긴 여자의 유리를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유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음. 하면서 이 아이를 그 오합지졸인 초가집으로 데려가게 되면서 이 아이도 같이 가족이 되며 아이에게 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가족 생활을 막 이어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건이 막 이어지면서 알고 보니 이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고 이들이 더 이상 좀도둑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굉장히 일상성을 잘 그려내는 영화의 일상성을 잘 담아내는 감독님이셔서 네. 영화 자체가 잔잔해요.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좀도둑 생활을 하고 내쫓긴 아이를 훔치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근데 또 영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우리 현실과 가깝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연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그렇게 따라가는 그것이 특징이고. 그렇죠. 일본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상인가요? 제가 보라보라 항상 씨가 말씀하셨는데 좀 보세요. 그거 이미 유명해졌더라고요. 좀 보시고 오세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제 컨텐츠 되게 많이 보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지적 허용심처럼 그런 걸 소재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상. 누군가의 최애 영화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게 참 안타깝긴 그러네요. 하지만 제가 어딘가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좀 다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좀 괜찮습니다. 네. 또 어느 가족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 또한 상 받은 영화의 대표입니다. 2018 칸 영화제, 무려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최우 수상으로 황금 동료상을 수상했다. 네. 수상작들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저 약간 예술병이 있어서 인증받은 영화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상 받은 영화? 상 받은 드라마? 이러면 한 번쯤 보게 되니까. 그렇죠. 설득력을 부과하는 데는 좋죠. 상만한 게 없죠, 사실. 그렇죠. 국내에는 2018년 6월에 개봉을 하게 됐어요. 좀 재밌는 감상 포인트, 약간 보이시기 전에 좀 썰들을 풀어보자면 이게 국내 원작, 일본 원작은 제목이 좀도둑 가족이에요. 조금 직관적이죠. 오사무가 지금 좀도둑 생활로 살아가니까 좀도둑 가족인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내 개봉을 할 땐 어느 가족이라는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더 뭐가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 썰의 포인트가 더 재밌게 저는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바뀐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이 어느 가족의 경우에는 어느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와닿아요. 예술성 있어 보이긴 하네요. 어느 가족. 좀도둑 가족보다는 뭐 좀도둑 가족은 그러니까 미국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잘 표현해주는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의 시작에 대한 썰도 하나 좀 풀어보자면은 일본의 한 노부부가 사망을 하자 그 노부부의 자녀와 자손들이 사망 처리 신고를 안 하고 그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감독님이 보셨대요. 그럼 저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화가 모티브인 영화가 실제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영화 중에 많아요. 아무도 모른다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도쿄 아동 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는 1970년도 일본에서 일어난 신생아가 산부인과 간호사의 질투에 의해서 신생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실화라는 얘기죠?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그 모티브로 영화를 만드면서 이렇게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 자주 참고하시거나 차용하시는 방식이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는 살짝
장벽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유사가족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묶여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눈 뜬 순간부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 그런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개념을 좀 깨는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유사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혈연 관계에서 오는 건가? 라는 좀 당연한 문제에 물음을 던지는 소재여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국 영화 중에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우울하게 그린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얘기예요. 모성애라는 것이 과연 내재하는 거.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가 애를 처음부터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에게 모성애는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되잖아요. 보통.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거든요. 그거랑 반대로 비슷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족 공동체랑 과연 혈연에서 시작되는 걸까? 유사가족으로 표현한 어쩌다가 가족이 된 이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어느 가족, 이 좀도둑 가족들을 둘러싼 모든 설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생각해보면 멀쩡한 것이 없어요. 뭐 진짜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마땅한 생계 유지책도 없고 엄청 어린애. 알고 보면은 이 어린 아이 유키였나요? 아들 쇼타. 쇼타군요. 아들 쇼타도 데려온 애예요. 도둑질을 하다가 발견해서 걔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 아까 학대받던 여자 린을 데려온 것처럼 쇼타도 그렇게 데려온 건데 그 아이에게 좀도둑 하나도 아버지 같지 않잖아요. 좀 도둑질을 가르치고. 근데 이 쇼타는 좀도둑 생활을 배우면서 막 도둑질을 굉장히 놀이처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이 가족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가족이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저런 생활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는 좀 애정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영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유사가족 소재 자체도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또 어떻게 보면은 변형된 유사가족의 형태고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들어본 건 같습니다. 아마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일본의 바다 마을의 배경으로 어머니가 다 다른 아빠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다 다른 또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사정이 복잡한데 그 네 자매 이야기 유사가족이 그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조금 분위기가 좀 더 아동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좀 더 어둡고 사회고발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개봉한 어제도 저희가 브로커를 같이 이거 촬영 기준 어제 브로커를 보고 왔죠. 브로커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보니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하염없이 울었잖아요. 제가 하염없이 어쩜 영화관에서 저만 울었을 정도로 아니에요. 그 영화관에서 다른 분들도 울었는데 저 오히려 저만 안 울어서 약간 제가 그 예술성이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전작에 비해 이번 영화는 사건도 막 많이 팡팡팡팡 일어나고 더 다이나믹했다. 더 대중성이 있었다. 한국 관객들을 겨냥한 걸까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 해봤다. 어느 가족을 볼 때는 그 일본 배우진들의 연기 보는 맛. 이 일상성을 담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내가 진짜 어디서 본 적 저런 사람 진짜 있는 것 같아 정도로 자연스러운 연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좀 소개를 해보자면 그 봉준호 감독님에게 송강호라는 페르소나가 있다면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에게는 오사무 역할을 하는 릴리 프랭키라는 굉장한 명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쇼타에게 도둑질 가르치고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인생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훔쳐온 아들에게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천진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정말 명배우다. 이분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도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고 노부요 역할을 한 안도 사쿠라 배우가 네. 이걸로 또 어떤 여우주연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취조당하는 씬이 있어요. 그 장면은 생각만 해도 눈물. 말을 잊지 못하는 네. 그 집타임 베스트라고 제가 여기 대본에 집타임 베스트라고 써놨네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래서 이 둘이 뭐랄까 아빠가 되지 못한 아빠, 엄마가 되지 못한 엄마의 서사를 굉장히 잘 표현해내서 그 연기들을 볼 때 엉망진창인 이 가족을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외에도 이 뭐랄까요? 일본의 윤여정 선생님 같 그렇게 다 비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네. 할머니 하체 역할을 네. 하는 키키키린 배우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 아마 자꾸 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연기 너무 잘하시고 이것도 그 해주세요. 하는 띵 하는 장면이 네네.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뭐 아까 좀 일상성 이런 단어들이 좀 강조되는 두 개의 그렇죠. 콘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들로 준비를 해봤고 최근 유튜브가 요새는 그쵸. 메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조금 제가 좋아하는 기획을 담은 콘텐츠를 가져왔고요. 그 수민 씨가 좀 극쪽에 좀 치우쳐서 그러니까 극쪽 네. 말씀하셨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웃긴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웃겨야 웃기시잖아요. 됩니다. 네. 웃기시잖아요. 웃겨야 사시잖아요. 그렇죠. 웃지 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웃겨야 주무시고. 이래서 약간 웃긴 거 위주로 뽑아봤고요. 일단은 그 기획이 좋은 기획이려면 일단 정말 아이디어 자체가 좀 기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았고 뭐 일정한 포맷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 좀 기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뽑아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코미디가 섞인 것들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사실 코미디가 섞인 거라고 볼 수 없고 코미디죠. 코미디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코드는 그 B급 감성의 A급 퀄리티. 그래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두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이제 그 침착맨 채널의 침펄 토론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그렇죠. 침착맨님 뭐 어딜 가나 작가님이. 뭐 사실 최근에 하시는 말려는 시리즈나 본인 채널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대형 콘텐츠 등에서 여지없이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 중에도 그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뭐 침착맨 유튜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이 말씀하신 유행어나 이런 거를 지금 뭐 안 따라하고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뭐 상남자 특, 하남자 특 뭐 이런 거나 그 뭐야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그 짤도 엄청 지금까지도 계속 바이럴 돌고 있고 밈대장님 느낌이죠. 네. 최근에는 거의 뭐 쇼츠 바이럴 할 거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밈대장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침착맨 채널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호흡이 길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길게 올리시는 건데 유입할 때는 제 기준에서는 좀 짧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길이의 영상이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침착맨 님과 주호민 님이 이제 토론을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어떤 두 명의 능력이 사실 거의 주된 그렇죠. 거긴 한데 다른 데에서 훨씬 빛보이는 그 능력이 있는 반면에 침펄 토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몰라도 되는 정도의 웃음과 어떤 기획을 갖고 있는 그거 형태고 침펄 토론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 인트로 문구가 나옵니다. 그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심층 토론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깊이 납득하거나 승복하면은 이제 토론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이라는 포맷이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토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최근에 바퀴 달린 잎이나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혹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깻잎 논쟁과 같은 어떤 일상 속의 소재에서 나온 토론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전에 2008 토론이 좀 한몫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이제 공감이. 논리적 비약이 좀 섞여 있는 토론이 보통 그냥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쵸. 굉장했죠. 네. 우리는 정치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생각하거나 거대 담론을 나눠야 한다는 그쵸.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뭐 김치 좋아하세요, 깍두기 네. 좋아하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토론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재밌게 음. 끌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주제들이 그 일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진짜 끝까지 모르겠는 소재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침착맨으로 살기, 주호맨으로 살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각자가 이제 자료를 갖고 나와서 토론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 토론이 좀 길고 보통 그냥 진짜 토론 방송은 한 100분 한 60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아무래도 코미디가 섞여 있고 좀 예능 위주로 가시다 보니 한 제가 생각한 평균 한 17분, 15분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을 몇 번을 드렸어요 주변인들한테. 반응이 항상 좋았던 저도 콘텐츠라서. 굉장히 네. 추천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쵸. 그때 뭐 물복 딱복 편 제가 봤었나요? 그죠. 네. 물복숭아 대 딱복숭아. 아 정말 사실 제가 이거는 오히려 안 가지고 온 게 이건 정말 취향 차이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게 모르지 않거든요. 자기는 명확하게 선정된 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제가 추천 포인트를 안 갖고 왔거든요. 일단 먼저 어떤 식으로 감상하면 재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침착맨 채널 컨텐츠는 보통 기본이 우참에서 시작합니다. 네. 안 웃는 게 어떤 그를 열받게 하는 게 그들 팬덤과 그와의 어떤 관계성이라. 문화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참하면서 보시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우참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두 분은 절대 한 번도 웃지 않으십니다. 그게 저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편도 봤잖아요. 그 밀림의 왕 사자인가 백수의 왕은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그거 보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네. 나는 웃겨 죽겠는데 너무 진지하게 뭐 3번 자료 꺼낼게요 이렇게 네. 할 때 아무튼 둘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웃질 않으세요. 그리고 혼자 보는 것도 재밌는데 같이 보면 확실히 유튜브 컨텐츠들은 보통 그렇겠지만 같이 보면 옆에 따라 웃게 되고 그러니까 우참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일부러 채팅창을 띄워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드립이 좀 진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채팅창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침착맨 유튜브를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이 썸네일 아무래도 작가님들이시다 보니까 그림 그리시니까 만화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또 썸네일이 퀄리티가 매우 높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어인으로 살기 대 인어로 살기라는 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어인과 들었죠. 인어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그 썸네일 한 장으로 다 그냥 설명을 해버리세요. 이거는 꼭 나중에 그거 유튜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쵸. 그걸 잘 표현하는 것도 어쨌든 뭐 일이긴 한데 그걸 되게 잘 맞아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감상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썸네일 보는 것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사실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라고 하기 좀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 읽어도 재밌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6화에 제가 정말 네. 이 대본을 보면서도 웃었잖아요. 6화에 그 여름 대 겨울 어느 개들이 살기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 게 있는데 주호민 작가님이 여름이었고 침착맨 작가님이 이제 겨울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겨울을 미화하는 자료로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그 존 스노우 씨가 이렇게 있고 Winter is Coming이라는 어떤 이렇게 팬메이드 같은 느낌의 어떤 사진을 들고 네. 북에 있는 겨울을 상징하는 종족은 다 북쪽에 있고 항상 뭐 이렇게 지키고 멋있고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주호민님이 이걸 반격을 하시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그 혹시 북쪽에 계신 왕좌를 지금 찬양하시는 거 했더니 침착맨님이 거기서 우참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와 이거 당했다. 웃으면 안 돼. 네, 웃으면 이거 웃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계속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논지를 몰아가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상 포인트가 그 채팅창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온갖 드립이 난무할 거 아니에요. 침착맨이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북괴맨
그다음에 리병건.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남침창맨이라고. 와, 전 보고서 그냥 진짜 오열했습니다, 진짜. 와. 너무 웃기다. 남침창맨.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끝까지 보시다 보면 조우민님이 좀 승기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어져서 그 다음 화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백수의 왕 사자인가 호랑이인가에 이제 이것도 논거긴 한데 그거 연장선입니다. 그 한반도 모양의 이게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 사진을 마지막에 그 가불기를 쓰겠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시오 하는데 조우민님 멘트가 너무 웃긴 게 혹시 이 한반도 형태가 토끼로 보이시거나 뭐 화살로 보이신다거나 그러시지 않 진짜 반박시 매국노로 약간 그런 개그인 것 같아요. 그 그쵸. 조나단 씨가 많이 하는 네, 그 암살 개그라고 암살 개그 느낌으로 말하는 순간 이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웃기긴 해요. 네, 맞아요. 진짜 웃깁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참하면서 친구랑 같이 보면 하염없이 저희가 그 둘이 친구 집에서 봤잖아요. 그쵸. 그 TV 다 같이 한 4명이었나요?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봤었는데 진짜 최고였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기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걸 보고 웃는 걸 보면서도 희열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반응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침착맨으로 살기 대 조우민으로 살기 요 편이 온갖 탈모 드림이 난무합니다. 그 침착맨님이 사람 놀리는 걸 참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잔실수 같은 걸 하면 실수하신 거죠? 자, 이마 탁 때리세요. 계속 이마를 때리십니다, 조우민 작가님. 그래서 나중에 여기 뻘개지셔요. 그 상태로 토론이 끝납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네, 둘이 너무 귀여운데 그 서로 열받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미묘한 신경전. 그 모음집도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명절에 틀어놓고 마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에피소드 한 10개 좀 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유병재 채널에 구라디오라는 이제 트랙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코미디 채널이죠. 그 유병재 채널은 사실 완전하게 코미디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든 트랙을 다 좋아하는데 그렇죠. 유병재 씨가 어떤 약간 지향점이잖아요. 이분이 하는 코미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류의 하고 싶어하는 컨텐츠. 그 중에도 좀 이렇게 진짜 기획이 좋았던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구라디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허무맹랑하고 유쾌한 거짓말 사연을 받고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각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컨텐츠 보면. 그래서 라디오 그 이름 그대로 구라디오,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라디오라는 그런 컨텐츠고. 그 사실 이 워딩에서부터 어떤 컨텐츠를 알 수 있는지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죠. 전 네이밍도 기획의 그쵸?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구라디오라는 네이밍만 들으면 이게 어떤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그게 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3화부터는 다 광고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광고를 없애는 구독권을 마련할 정도로 일단 소비자들이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들어갔을 때 좌측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구라디오를 보면서 진짜 그 광고 되게 잘 풀어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이제 라이브로 해서 그걸 편집본으로 이제 올리는 방식인데 그 라이브에 메인 광고가 깔려 있고 그 사연 받은 거를 그 광고랑 이어서 어떤 사연을 연관짓는 그 방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참하시면서 보면 더욱 재밌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시면 제가 침착맨님 거 볼 때 약간 외향형이셔서 다른 사람들 아니 근데 혼자 보면은 혼자 봐도 재밌어요. 재미있던데. 혼자 봐도 재밌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면 같이 우참을 하니까 그죠. 재밌는 거 같이 보면. 네, 이거 무조건 재밌는 거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아까랑 또 같은 맥락으로 이분들이 편집본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본방 라이브에서 이렇게 클립을 따셔서
그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배치를 하시는데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차별로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어떤 밈들을 맞아요. 잘 섞으세요. 뭐 가짜 사나이가 유행했을 때 이게 좀 옛날 거라 가짜 사나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이근대위님 그 밈 많이 쓰셨고 그리고 그 일본의 유명한 펀클색좌 맞아. 그분 것도 많이 쓰셨고 아까 침착맨 한 것처럼 좀 채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유병재 채널에 진짜 좋은 기획이 많아요. 네. 맞아요. 좋은 기획과 좋아하는 기획도 많죠. 그쵸. 제가 좋아하는 좋은 기획이 많습니다. 근데 뭐 좋아하는 기획이 많은 것도 많은데 추천을 진짜 많이 네. 하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말했던 뭐 DMI 프렌즈나 고레다 루카즈 감독을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찬우 씨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꼭 보라 그럴 때 안 보고 혼자 알고리즘에 그쵸. 걸려서 보고 야 이거 진짜 재밌어라고 하면은 그러게 내가 네. 보라 할 때 보지. 보통 그게 꼭 유병재 씨 채널이더라고요. 유병재 씨 거 아니면 빠더너스 네네 이런 맞아요, 코미디 맞아요. 채널을 제가 좋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착맨 채널의 유병재 채널 공통점은 뭐 좋은 기획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작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진짜 너무 부러울 맞아요.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도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이걸 보시면 그 채널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만한 것들을 가져왔어서 구라디오가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까처럼 그 추천 포인트를 또 들고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연을 이제 보내시는 거 보니까 뭐 성함이나 뭐 사연들이 좀 웃겨요. 그래서 몇 개를 들고 왔는데 해운대학교에 다니는 파라솔수거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형배 씨가 보낸 사연인데 그 고조 할아버지가 원스 3기신데 그 조공 바칠 때마다 건강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라고 할아버지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이 조공을 바쳤던 세대라서 전혀 상관없다고 흥분을 하셨다고 하는 사연 뭐 이런 사연이 보통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다. 그렇죠. 이게 뭔가 너무 드립이 정성스러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거 아닌 얘기를 되게 대단하게 하는 거죠. 아펠라치아 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파마산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수행 중인 김요셉 스님이 보내준 사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키우는 염소가 이번에 출산을 했는데 아주 작고 귀여운 병아리더군요. 야옹야옹 우는 새끼에게 아무래도 수컷이라 모유를 줄 수 없어. 염소가 많이 슬퍼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거는 아마 공기청정기 광고였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네, 뭔가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런 식의 콘텐츠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재밌네요. 네. 확실히 저희가 바라보는 지점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콘텐츠 열려 있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냥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더 재밌겠구나. 네. 이걸 이렇게 보면 더 재밌겠구나. 뭐 이런 정도를 기억해 그쵸. 주시면은 그리고 뭐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획에 관한 컨텐츠도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맞아요. 저희도 보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웬만하면 다 봅니다. 취향이 있지만 웬만하면 또 다 보는 진짜 재밌게 다 봅니다.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획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찬우 씨는 어떠셨나요? 벌써 녹화가 끝났군요. 첫 녹화다 보니까 좀 얼렁뚱땅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좀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꽤나 참 어떻게 보면 첫 화인데 좀 다 끝낸 느낌이 있긴 하네요. 뭐 긴 오늘 마지막 회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저희가 이 기획을 주제로 얘기를 해본 이유가 사실 컨텐츠 제작할 때 가장 처음이 되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이 호흡을 가져갈 때 제일 처음 하는 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기획을 주제로 잡았는데 저희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거였잖아요. 좋은 기획이 다양하고 근데 또 다양해서 좋은 느낌이 참 들어서 오늘 기획을 주제 얘기한 거는 참 재미있고 좋았다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게 실제 촬영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기획을 길게 네. 하면서 준비됐는데 준비되지 않은 느낌에 굉장히 떨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나름 재밌게 저희가 생각보다 정리한 얘기들을 잘 나눠서 좋고 이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획이라는 거 선정할 때 저희가 너무 큰 주제를 처음에 하나라는 생각도 하긴 그쵸. 했었잖아요. 너무 대주제 우리가 감히 우리 그냥 재밌는 콘텐츠 보고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하고 싶은 건데 너무 감히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걸 좋아해요라는 저희의 성향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여서 그래서 그런 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콘텐츠 기획을 좋아하시는지도 한 번쯤 네, 같이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은 참 재밌겠다. 그쵸. 다 자기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좀 자주 얘기하는 편이어서 이런 걸 좀 프로그램화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거라서 맞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기획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소개시켜 주시고 뭐 그런 걸 없으시면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엔딩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나요? 100번도 고민을 했는데 분량을 일단 채워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화, 3화 넘어가면서 주제가 달라지는데 이제 거기서 주제별로 공통 질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퀴즈 나온 것처럼 이제 어떤 공통 질문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아주 담백하게 그냥 드라이하게 가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잠시만요. 생각을 또 안 해왔네요. 아차. 이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마지막이 찬우 씨에게 기획이란? 힘입니다. 힘. 설명 없이 가나요? 깔끔 설명 없이 갈까요? 너무 뭉뚱그러진 거. 제가 일부러 설명을 길게 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건데 여기 이제 꽈버리시면 이렇게 힘입니다 하면은 왜 힘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기획이고 기획에서 힘을 주느냐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야 할 힘이고 무기여서 저한테 기획은 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현 씨에게 기획이란? 기획이란 메시지다. 왜 메시지죠? 생각보다 머쓱하네요. 네. 기획이라는 게 결국 그 하고자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극이 됐든 극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그 목표가 없는 콘텐츠는 저는 필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웃음을 주고 싶다라는 간단한 콘텐츠더라도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콘텐츠더라도 그 목적성이 없다면 좀 흩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은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지 그 목적까지 어떻게 갈지 메시지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은 메시지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랑 어느 부분에서는 또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아쉽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좀 1화를 해보니까 다음 화 스크립트는 점이. 조금 더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 얘기를 좀 할까요? 해드릴까요? 저희가 다음 편에는 그 이제 기획의 연장선으로 연출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기획, 연출 이런 거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재밌고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오늘도 그렇지만 포인트는 좋은 기획, 좋은 연출도 맞지만 좋아하는 기획, 좋아하는 연출이 중심이니까요. 아, 쟤네는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럼 뭘 좋아하지? 정도까지만 즐길 수 있으셨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